자, 이제 7단원인 생물 다양성과 유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지구의 역사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진화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 진화가 되는 원리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지질시대와 화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질시대는 무엇이냐면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그 중에 46억 년 전부터 5억 4,100만 년 전까지를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약 5억 4,100만 년 전부터 2억 5,200만 년 전까지를 고생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는 몇 년 전에 시작을 했냐면, 약 6,600만 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중생대, 여기를 신생대라고 합니다. 46억 년 전부터 5억 4,100만 년 전까지는 성캄브리아 시대, 여기부터 여기 사이를 고생대,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 사이를 중생대, 그 다음에 6,6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신생대라고 합니다. 요거를 상대적인 길이로 보게 되면 고생대가 46분, 중생대가 29분, 신생대가 10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시대는 선캄브리아 시대인 거죠. 이 선캄브리아 시대가 왜 선캄브리아 시대냐면 고생대의 가장 앞쪽이 캄브리아 시대입니다. 그 요거 앞쪽에 있다 해가지고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해요. 자, 그럼 지질시대와 화석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화석이 언제 잘 발견되고 발견되지 않는지 한번 볼게요. 이 선캄브리아 시대, 지구의 역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선캄브리아 시대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물의 개체수가 적었고 대부분 단단한 골격이 없었습니다. 이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생물의 개체수도 많아야 되고 단단한 골격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만약에 화석이 생겼다 하더라도 지각 변동과 풍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를 거기서 발견되는 생물에 따라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는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예요. 자,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의 종류가 크게 변하는 시기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질시대는 어떻게 구분하냐, 방금 설명한 것처럼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성캄브리아 시대와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요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화석은 무엇이냐면 지질시대를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에 남아있는 것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룡 발자국도 화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룡의 똥도 이렇게 화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공룡의 똥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똥 대신에 다른 광물로 채워진 이런 것들을 화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화석으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지층의 생성 시대와 지층의 생성 환경, 그 다음에 과거의 수륙 분포, 물과 육지의 분포, 그 다음에 지층의 대비, 서로 떨어진 지역의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륙의 이동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화석이 잘 생성이 되느냐? 개체수가 많고 딱딱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빠르게 묻혀야지만 화석이 될 확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석은 화석화 작용을 거치는데 요거는 무엇이냐면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다른 물질로 치환이 되거나 빈틈에 광물질이 침투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이 화석화 작용이 일어나야지만 화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화석의 종류는 크게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 표준 화석은 말 그대로 그 시대의 표준이 되는 화석입니다. 그래서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조건은 무엇이냐면 표준 화석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자, 생존 기간이 길어야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그 시대에만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만 살아야지 시대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시대를 살면 화석이 발견됐을 때 이 지층이 언제 생겼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시대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생존 기간이 짧아야 합니다. 일단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될까요? 아니면 좁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 시대 지층의 대부분에서 발견이 돼야지만
시대를 대표할 수 있으니까 분포 면적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대마다 표준 화석은 다음과 같아요. 고생대는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이고,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공룡이고, 자, 신생대는 화폐석, 매머드입니다. 당연히 외워야겠죠. 자, 그 다음에 시상화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상화석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준 화석은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아는 거고, 이 시상 화석은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생존 기간은 짧아야 될까요? 길어야 될까요? 그렇죠. 생존 기간은 길면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 발견되는 화석의 생물이 어떤 환경에서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다음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될까요? 좁아야 될까요? 좁아야겠죠. 만약에 어떤 생물이 산에서부터 바닥까지 산다면 그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더라도 그 지층이 산에서 생성이 됐는지 바다에서 생성됐는지 그 환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포 면적은 좁아야 돼요. 대표적인 예시들이 고사리, 산호, 조개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지층에서 고사리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요 지층은 따뜻하고 습한 육지를 가진 환경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산호는 따뜻하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 살아요. 그래서 어떤 지층에서 요 산호가 발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지층의 생성 환경은 이런 환경이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조개가 발견이 되면 이 지층의 환경은 이런 환경이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자,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이 화석은 나누어집니다. 이 표준 화석은 그 시대의 표준이 되는 화석이에요. 그래서 지층의 생성 시대를 알 수 있고, 자, 조건은 이 화석이 되는 생물의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되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합니다. 그다음 시상 화석은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의 생성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이 시상화석이 될 수 있냐면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은 게 바로 시상화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입니다. 자, X축은 분포 면적이고 Y축은 생존 기간이에요. 자,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포 면적은 좁지만 생존 기간은 깁니다. 이런 화석이 어떤 화석이에요? 그렇죠. 시상 화석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붉은색은 뭐냐면 분포 면적은 넓은데 생존 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얘네들은 그렇죠. 표준 화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의 지질 시대와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캄브리아 시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환경과 생물을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자, 환경은 어떤 거냐면, 오존층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기권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성층권에 뭐가 있었죠? 그렇죠. 오존층이 있었죠. 오존층의 역할이 뭐예요? 그렇죠. 자외선 흡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오존층이 형성이 되지 않아가지고 강한 자외선이 지표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육상의 생물이 살지 못해 바다의 생물들이 존재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온난했고 말기에는 빙하기가 나타났어요. 이 자외선, 자, 우리 여름에 강한 자외선, 심지어 오존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이 자외선이 강해도 우리 피부가 어때요? 심하면 벗겨지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 선캄브리아 시대는 오존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강한 자외선이 들어와가지고 육상의 생물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을 했고 생물들이 바다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스트로마톨라이트, 그 다음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 어떤 것들이 나타났냐면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출현했습니다.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 세균을 뭐라 그러냐면 남세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남세균이 출현하면서 대기와 바다의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산소 농도가 증가해가지고 오존층이라는 두꺼운 층을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육상의 생물이 살 수 있는데 그 시기를 고생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지구 역사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냐면 산소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형성이 돼서 자외선이 차단이 되고 육상 생물이 출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이 산소 농도의 증가예요. 자, 선캄브리아 시대에 광합성을 하는 남세균이 출현을 해서 대기와 바다의 산소 농도가 증가했지만 아직 오존층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육상에는 생물이 살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체수가 적고 단단한 이 껍데기나 뼈가 없어가지고 화석이 되기 어렵고 화석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대표적인 이 화석이 스트로마톨라이트의 화석과 에디아카라 동물군의 화석이에요. 자, 요거 보게 되면 이렇게 다세포 생물의 화석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고생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대의 환경은 대체적으로 기후가 온난했습니다. 그런데 말기에는 빙하기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 고생대 말기에 여러 개로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하나로 합쳐져서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판게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 판게아의 형성이 이 생물의 대멸종을 가지고 왔어요.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 거대한 하나의 대륙이 된 것을 판게아라고 합니다. 이 판은 하나이란 뜻이고 이 게아는 땅의 여신이라고 해요. 자, 그날 생물은 무엇이냐면 오존층이 형성이 된 이후에 자외선이 차단이 돼가지고 육상에 드디어 생물이 출현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생물들이 무엇이 있냐면 삼엽충, 그 다음에 어류, 대표적인 예가 갑주어가 있고, 그 다음 방추충, 그 다음에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 그 다음에 대형 잠자리 등이 대표적인 생물이에요. 이 곤충들이 왜 대형으로 자랄 수 있냐면 기후가 온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시대만 보더라도 추운 곳보다는 이 따뜻한 곳으로 갈수록 곤충의 크기가 커져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화석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삼엽충이고, 그 다음에 얘가 어류인 갑주어, 그 다음에 얘가 방추충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고사리, 양치식물의 화석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대형 잠자리예요. 잠자리 크기 어때요? 사람의 4분의 1 정도만 하죠. 자, 그 다음에 중생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생대의 기후 전반적으로 온난했습니다. 그리고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대륙과 해양의 분포가 변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지각 변동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판게아가 분리가 되면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대서양과 인도양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산맥은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하나였던 땅덩어리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로키 산맥과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생물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중생대, 공룡의 시대예요. 그래서 공룡과 같은 파충류가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그 다음에 이 소철, 은행나무, 잣나무와 같은 거시식물이 번성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번성하는 애들을 대표적으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암모나이트 화석인데 이 암모나이트 속에는 이렇게 오징어와 같은 애들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생대 대표적으로 이 공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철과 같은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생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신생대 대체로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기에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을 하고 있고, 자, 이때 인도양과 대서양이 확장이 됐고,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이 됐고, 현재와 비슷한 물과 육지의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대서양, 인도양이 확장이 되고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고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생물들은 뭐가 있냐면 이때를 포유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유류가 번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단풍나무, 참나무와 같은 속시식물이 번성을 하고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폐석도 있어요. 있나요? 자, 화폐석 이렇게 생겼고, 자, 매머드와 같은 포유류, 그 다음에 단풍나무와 같은 속시식물, 그 다음에 인류의 조상이 이렇게 출현하게 됩니다.
자, 지질 시대에 식물과 동물을 보게 되면 성캄브리아 시대는 거의 원시적인 생물밖에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자, 고생대 번성한 애들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양치식물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자, 식물을 보게 되면 고생대에는 양치식물이 번성했고, 중생대에는 거치식물이 번성했고, 신생대에는 속시식물이 번성했습니다. 자, 동물을 보게 되면 고생대에는 갑주어와 같은 어류, 그 다음 양서류가 번성을 했고, 중생대에는 공룡과 같은 파충류가 번성을 했고, 신생대에는 포유류가 번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보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에 남세균이 나와 있고, 그다음 고생대, 육상의 생물, 대형 잠자리, 그 다음에 고사리와 같은 양치식물, 이런 것들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는 삼엽충이 보이죠. 자, 그 다음 중생대 보게 되면 공룡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철, 그 다음에 은행나무, 잣나무와 같은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되고, 자, 신생대 이 매머드와 같은 포유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속지식물이 번성하고 인류의 조상이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물의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생물의 대멸종은 무엇이냐면 지각변동, 그 다음에 대륙 이동에 의한 수륙 분포의 변화, 그 다음에 해수면의 변화, 소행성의 충돌 등 지구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지구의 많은 생물이 한 번에 멸종하는 것을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면서 지질시대의 생물 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시간이고 여기는 생물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고생대부터 중생대, 신생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고생대 이후로 한번 볼게요. 자, 고생대 이후로 어때요? 이렇게 생물의 수가 급증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물의 수가 급증하는 시기는 고생대 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생물의 숫자가 갑자기 뚝 떨어지죠. 여기도 뚝 떨어지고 여기도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고생대 이후에 대멸종이 일어난 횟수가 하나, 둘, 셋, 넷, 5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얘는 왜 대멸종이 일어났냐? 이것도 그냥 학자들이 연구해서 밝혀낸 거겠죠. 자, 빙하의 확장으로 인한 해수면 하강, 기온 하강 등에 의해서 대멸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해양의 무산소화, 그 다음에 기온 하강, 그 다음 운석 충돌 등에 의해서 멸종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생대 말에 대멸종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게아 형성이나 빙하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삼엽충 등이 멸종을 하고 지질 시대 중 가장 큰 멸종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음에 얘는 판게아의 분리에 따른 화산활동으로 멸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생대 말에 대멸종이 일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공룡과 암모나이트 등이 멸종을 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운석 충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생물의 수가 급증하는 시기는 고생대 초에 나타나고 대멸종이 일어난 횟수는 고생대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5번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멸종 이후 생물이 다시 번성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지구의 환경이 변하면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생물은 멸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비어있는 생태계,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고 이 생태계가 비어 있겠죠. 그래서 이 비어 있는 생태계에서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판게아 형성 시 대멸종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고생대 육상의 생물이 살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생물들은 따뜻하고 얕은 바다에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지 주변에 이 부분들이 따뜻하고 얕은 바다겠죠. 자, 그런데 이 떨어져 있던 대륙들이 합쳐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얕은 바다의 면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대륙붕이라고 하는데 해안선의 길이가 감소하게 되면 얕은 바닷가의 면적이 감소하게 돼서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하니까 멸종하게 되고, 그 다음 이렇게 복잡하게 흐르던 해수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기후가 단순해지고, 그 다음에 대륙의 중앙까지 이 수증기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건조한 사막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종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